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변리사 시험 대비 민사법 입문 특강을 시작하게 될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부터 진행할 이 민사법 입문 특강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고 제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월 5일 날 민법 기본 강의가 이제 개강이 될 거예요. 됐을 때 민법 기본 강의를 들을 때 많고 많은 조문이나 민법 판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민법에 있는 지식 외에도 민소법, 민사집행법, 민법 전체 틀을 알고 있었을 때 이제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싹 묶어가지고 이번 입문 특강 때 쫙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요. 입문 특강 꼭 다 들으시고 1월 5일부터 시작할 기본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변리사 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할 것인가부터 좀 설명드리고요. 입문 특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제 민법 시험에서 고득점이라고 하면 보통 100점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 95점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95점 정도를 이제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요. 민법을 잘 봐가지고 1차 시험 붙어가지고요. 2차 시험에 응시해서 2차까지 합격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은 다들 부정할 수 없는 이유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 라이센스를 갖기 위해서 지금 민법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 절대 민법을 잘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법 공부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지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민법 교수님이 되실 것도 아니고 민법 강사가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민법은 어떻게 보면 1차 시험을 붙기 위해서 하는 과목에 불과한 거지 민법 그 자체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 보통 이공계열의 학생분들께서 많이 준비하시고요.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변리사 시험을 공부할 때 처음 접하는 게 이제 이 민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민법에 가몰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는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붙고 변리사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다. 꼭 명심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를 할 때 효율적으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께서 이제 시험을 붙기 위해서 하는 성인 사교육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효율적으로 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1차, 2차 변리사 있어서 여러분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는 특히 민법, 특상디, 자연과학 해가지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이제 있죠. 크게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크게 세 과목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입문 특강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제 토익 점수가 확보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민법 이제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듣는 과정 중에 반드시 토익 점수를 확보해서 패스를 시켜 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만 집중하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루시다가 나중에 이제 9월달, 10월달 가서 이제 토익 공부를 하게 되면요. 그때는 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 치이는 느낌이 들고 좀 불안감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토익 점수 확보를 못 하신 분들께서는요. 1월 달에 민법 기본 강의를 듣는 기간 도중에 매일 조금씩 하셔가지고요. 토익 점수도 반드시 미리미리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차 시험 붙기 위해서 민법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 민법도 잘하고 특상비도 잘하고 자연과학도 어느 정도는 점수가 확보가 됐을 때 이제 1차 시험에 붙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 나가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민소법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일단 한 과목만 언급할게요. 그러면 이 민법을 이제 1차 1년 동안 준비를 하실 때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1년 동안 민법만 공부했을 때 생기는 일들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매번 똑같은 분들께서 겪는 일입니다. 첫 번째, 민법만 1년 내내 공부하신 분들께서는요. 1차 시험에서 민법은 아니지만 다른 과목 때문에 1차 시험에서 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객 정도가 되는 거죠. 민법 공부를 하는 이유가 1차 시험을 붙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하는 건데 1년 내내 민법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특상디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 시간 투자를 못 해가지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너무 나오지 않아가지고 1차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표는 1차 시험 합격가 목표인데 그 수단이었던 민법만 하다 보니까 목표를 이제 상실하게 된 케이스지요. 아주 억울한 케이스고요. 2번,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강의를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무식하게 시간 투자만 했다고 해서 그 과목의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해서 1년 동안 민법만 공부했다고 해서 민법 시험에서 민법 점수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없는 이유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번입니다. 지금 이제 매해 있는데 재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동차로 이제 합격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에 투자할 시간을 최대로 전략해서 효율적으로 대비해가지고 그 전략된 시간, 키핑이 된 시간을요. 이제 1차 공부할 때 민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공부를 미리 해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건 여러분들 그 수험 생활의 이제 시작 시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 부분인데, 자 이제 변리사 1차 시험을 처음 보는 분들, 초시생이라고 부르죠 보통. 아예 처음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민소법을 1차 공부할 때 미리 좀 봐야 하느냐 혹은 볼 필요 없는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먼저 봐라 혹은 보지 마라 이렇게는 제가 단정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변리사 강의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민법 공부의 시작 시기가 여러분들 이제 1월 달부터 늦어도 4월 달 안에 이제 민법 기본 강의를 듣기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5월 말 정도까지면 민법 끝날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민소법 기본 강의 듣는 거에 대해서 굳고 말리진 않습니다. 여기 속하시는 분들께서는 동차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소법 공부해두면 나쁘진 않습니다. 특히 민소 한번 보고 다시 또 민법 판례를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인문특강이나 혹은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하게 될 민법 기본 강의를 5월 이후에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이제 5월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민소법을 1차 공부하실 때 욕심내가지고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5월부터 그 다음에 2월 말까지는요. 1차 시험 합격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위에 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좀 민법 빨리 했다 해서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3월 초에 뭐 끝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민법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화해가지고 남는 시간을 민소법 기본 강의 한번 들어주시면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1차 붙고 얼마든지 빡세게 준비해가지고 동차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민법에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주 불리한 길을 걷는 거예요.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할 때는요. 무작정 민법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목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고득점 92.5에서 95점, 92.5면 충분하죠, 여러분들. 5에서 95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제가 지금 하는 이런 설명이나 조언들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이 이제 머리를 지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냉정하게 머리가 가슴을 지배해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낄 필요 없어라고 컨트롤 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이제 긴장감이 들고 하면 머리까지도 같이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OT 부분을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서 아예 그냥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될 시험지에 담길 출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접근하면 한결 수월하겠죠. 그러면 이 변리사 이제 1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이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다 확인을 했던 것들이니까요. 이거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전국에 있는 법과대학이나 로스쿨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또는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출제 기간에서 출제 문제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의뢰하는 봉투에 여러분들 몇 가지 이제 문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보면 첫 번째가 정답 시비가 생길 만한 내용 같은 경우는 출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코멘트가 적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정답의 명확한 근거에 대해서 표시를 요청하거든요. 해서 명확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학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신력 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법에서 거의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조문이나 혹은 판례와 같이 명확한 근거를 이제 해설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출제 의뢰가 들어왔던 교수님들께서는 문제를 출제할 때에 학교 기말고사처럼 출제 못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 여러분들 법과대학 출신 분들 아시겠지만 학교 기말고사의 경우는 교수님께서 자기가 취하는 견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랑을 하기 위해서 출제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런 이제 요청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백한 판례가 있거나 혹은 명백한 조문이 있거나 혹은 이미 이전의 기출 문제라고 하면 변리사 시험은 당연하고요. 변리사 시험, 변호사 시험, 감정평가사, 간평, 노무, 사법시험 등등등을 이제 기출 문제는 일단 한번 이제 검증이 됐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병영해가지고 출제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의뢰기관에 제출을 이렇게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출제기간 상인공에서 받아가지고 일단 그 문제를 여러분들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나누어 가지고요, 문제은행에 저장을 먼저 합니다. 문제은행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출제하시는 교수님께서 출제를 할 때 이 문제는 난이도가 상이다, 중이다, 하다라고 표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상, 중, 하로서 일단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해둡니다. 하고 있다가 계속 문제가 쌓여가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를 하자라고 해가지고요, 출제 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문제에 대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할 때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채권법 각 파트에서 각 파트별로 골고루 배분해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40문항 출제를 하는데 가령 민총에서 20문항 내고 물권 10문항, 채권 10문항 이렇게 여러분들 출제를 해버리면요, 민법 총칙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께서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출제를 하지 않고요, 골고루 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민법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특히 기본 강의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 끈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민법 기본 강의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민법 총칙을 가장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채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있었던 공부에 대한 의지가 점점점 감소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변리사 수험생분들 중에 보면 민총 고수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채권법은 정말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민총 때까지는 막 의지가 불타오르니까 너무 가열되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있는 물권법 중반 이후쯤 가면 피곤하고 힘이 딸리고 이제 또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법 할 때 보면 그냥 수업을 듣기는 듣는데 정말 듣기만 해요. 그러니까 듣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막 어떠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강의를 뭐 3강을 들었다라고 하는 죄책감만 이제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정말 그냥 수업만 딱 듣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다음번에 중급 강의 할 때도 민총 물권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또 채권법 때는 흐지부지 돼버리지 않습니까?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강의도 이 민법 강의를 이제 한번 다 분석을 해보면 민총에서 강의를 엄청 길게 하고 물건은 조금 더 길게 하다가 채권법 가면 갑자기 진도가 급 발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민법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채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채권법을 할 때 불필요하게 민총에서 1번 강의할 때 필요 없는 건 막 다 해놓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 가가지고는 진짜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강의는요. 정말 백해무익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강의는 절대로 듣지 마시고요. 골고루 민총, 물권, 채권법에 시간 투자 배분을 골고루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의지를 처음부터 가열시키지 말고요. 묵묵하게 천천히 끝까지 장기 레이스로서 완주를 할 수 있게끔 천천히 공부하시는 게 민법은 제일 중요할 겁니다. 하고 이제 난이도 상중하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너무 문제가 어렵거나 쉬우면 안 되기 때문에 난이도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가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문제 오류에 대해서 검토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3번이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지금 이 상인공 시험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해보면 출제를 어떻게 하냐. 출제 의뢰가 들어가면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백한 판례가 있거나 기존 기출 문제를 병행해서 출제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문제은행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다시 파트별로 배분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한 번 더 검수가 이루어진다까지 일단 큰 틀을 먼저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따라서 변리사 민법 시험 공부할 때 이거는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인 시험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모두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공통적이다. 절대 여러분들 양을 늘리시면 안 돼요. 양 늘리는 순간 필패입니다. 양을 줄여가지고 계속 반복해가지고 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승 전략이고요. 양을 계속 늘리는 것은 필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해서 다시 출제의 범위를 다시 보면 출제하는 시스템을 봤을 때에 처음부터 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판례 조문이나 이면에 있었던 기출 문제를 병행해서 출제를 하지요. 그리고 최근 분위기 여러분들 솔직히 조금은 엉망이라고 저는 봐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변리사 시험에서 한 해에 복정 정답 2가 5문제, 6문제 변리사 시험에서 하고 같은 여러분들 시험 제가 이제 올해부터 공인노무사 민법도 강의를 하거든요. 올해 그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민법 시험에서도 제가 이제 복정을 2를 제기해가지고 통과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실수로 하나 정도까지는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문제지만요. 이게 우리 시험 보는 수험생분들께서는 자기의 젊음과 소중한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보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예절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수로 뭐 하나 정도까지는 용납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대량의 정답 이의 제기가 인정되는 것들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해서 아주 많은 지금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 정답 10이 이의가 될 만한 것들은 아마 다 배제를 할 겁니다. 따라서 출제하는 시스템, 그리고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그리고 3번 객관식 시험 문제의 특징을 봤을 때에 판례하고 조문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했을 때 아주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세 가지를 고려했을 경우는요, 사신 문항 중에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미 시험 문제에서 출제될 것들이 이미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한두 문제를 제가 이제 소위 짱돌이라고 부르는데, 짱돌이라고 한 게 제가 어떤 건 제가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해서 사신 문항 중에 38문항 정도는요, 나올 게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38문항, 그러니까 민법에 대해서 95점, 고득점을 받기 위한 문항들은 매번 그냥 나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1년 동안에 민법 공부를 할 때 목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게 중요한 말이죠. 출제 안 될 내용 붙잡고 시간 투자하고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출제될 내용들을 누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조금씩 바꿨을 때 응용까지 할 수 있겠는가, 정확하게. 요게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 민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저도 지금 이제 민법 공부를 한 것까지 치면 제가 민법만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민법의 반의 반도 모를 것 같아요. 다만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나올 것들은 얼핏 다 알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도 않을 내용에 시간 투자할 바에 나올 것들을 또 보고 또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본질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 그 출제자의 그런 페이크에 속지 않고 신속 정확하게 2번 딱 찍어낼 수 있게끔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1번 지문이 있고 2번 지문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5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9월 이후에 가면 문제풀이를 하거든요. 문제풀이 할 때 필수가 이제 우리 변리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들 기출 문제가 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어떤 출제하시는 분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하고 3번, 4번까지는 정말 중요한 조문이나 판례 가지고 선지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5번 지문에 마땅히 채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이제 2번이었습니다. 그러면 5번 지문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별로 안 중요한데 아무거나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해서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는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내용은 정답이 거의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 출제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하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께서는요, 이렇게 비록 선지 중에 정말 처음 보는 선지가 나왔다 하더라도 정답이 2번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5번은 그냥 세모니까 정답은 그냥 2번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량을 막 벌려가지고요, 그냥 계속 벌리고 눈에 바르기만 했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쭉 읽다가 5번이 뭔가 처음 보는 내용 같은 경우니까 긴장을 빡 하면서 손이 5번을 이렇게 해서 5번을 이렇게 마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틀려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중요한 거, 강사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 이외에는 그냥 여러분 관심도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매년 강의를 하다 보면 그것은 어떤 다 마찬가지예요. 변리사, 로스쿨, 사법시험 마찬가지인데 성격상 봤을 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게 강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까지 알았을 때 시험 붙을 수 있다.
혹은 강사가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도 공부를 하는 것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제 변리사 수험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프로급이거든요. 그러면 강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을 때는 제일 먼저 할 게 이 민법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깊이 있게 알아야 할 내용과 대충 알면 될 내용과 아예 처음부터 알 필요 없는 내용 정도는 다 분류가 가능해요. 따라서 깊이 있게 알아야 할 내용을 수업 시간에 듬뿍듬뿍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알면 될 내용 같은 경우는 정리하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은 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들이 중요한 내용인 거지,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은 내용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도 않고 시험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냉정한 말이지만 필요한 말 같습니다. 해서 본인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나는 조금은 양을 벌리고 조금은 궁금증이 너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방금 저의 표현 좀 거칠지만 쓸데없는 공부라고 하는 이 표현 같은 경우를 항상 명심하시면서 변리사 시험 공부를 하시면요, 1차, 2차 신속하게 빨리 붙을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법 공부한 옆단에 메모를 잘 해두자. 특히 본인이 조금 궁금증이 많고요.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봤을 때에 거기 나와 있는 거 그 뒤나 앞의 내용이 되게 막 궁금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서는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제 1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 매일매일 강의를 끝내면 강의 일지를 제가 작성을 하거든요. 그 강의 일지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수강생분들의 질문 사항을 제가 메모를 일부러 다 해둡니다. 다 해둬요. 그러면 그 질문들 중에 이제 수험적으로 유익한 질문도 있지만 조금 무익한 질문도 있거든요. 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입니까? 시간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민법 강의를 듣고 많아봐야 민법 복습할 때 하루에 많아봐야 3시간 반 정도거든요. 근데 그 3시간 반을 진짜 필요한 내용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필요한 내용 반, 쓸데없는 거 반반씩 투자하는 사람을 1년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보면 당연히 전자이신 분들이 합격을 하겠지요.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여러분들 이 내용 같은 경우 이런 생각이나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서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옆에다가 궁금해하지 말자, 혹은 따로 뭐 질문도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게 메모를 해라 하면 메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종강하고 난 다음에 혼자 민법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메모가 돼 있어. 이러이러한 생각은 무익함으로 하지 말자. 그럼 안 하고 넘어가고 2번 넘어가고 3번 넘어가 버리면요, 이제 그 부분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12월 달 갔을 때 이 시험이 이제 2월 말이었을 때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요, 정말 효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빨리빨리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해서 조금 자기가 공부하는 게 조금 산만하고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등을 할 때 매번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학설 대리만 있습니다. 생각조차 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면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지 마시고요, 샤프 가지고 공방책 옆단 여백에다가 메모해 가지고 책 정리를 꼼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을 늘리면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 민법 공부할 때 양을 늘리면 민법에 투자란 말 전 쓰지 않습니다. 민법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니고 민법에 허비하는 시간이 늘어나죠.
즉 쓸데없이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거 딱 500개만 정확하게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장 갔을 때도 실수도 크게 안 하고요. 그리고 그 가령 7번 문제의 5개의 지문 중에서 전부 다 알지는 못해도 정답되는 지문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번 지문 틀린 거 답이네 하면 3번, 4번, 5번 아예 몰라도 시험 붙거든요. 그런데 양을 막 늘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2000개까지 공부를 해버리니까 지식에 대해서 선명도가 떨어져요.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시험장 가서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항상 1번 정답 아니야, 4번 또 아니야, 5번 또 아니야까지 하는데 항상 지문이 두 개가 남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이제 어떤 거 하지 하다가 이제 그날의 운세가 별로 안 좋아서 3번 찍었는데 정답이 2번이었으면 틀려버리니까 또 그의 시험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해서 불필요하게 양을 늘리면요. 지식 자체가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답을 신속하게 찾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제 시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겪는 고통이거든요. 2022년도 2월달 시험 보실 분들이 민법 양을 이만큼 해놓으니까 12월달 이후 가가지고 이제 해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민법 양에 치여가지고 마무리를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양이 너무 많으니까 책도 막 3권, 4권씩 있고 이래버리니까 민법 자체도 못 보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과목까지도 마무리 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1월 달부터 10월, 11월까지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12월부터 시작할 마무리 때 신속하게 반복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에 12월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양을 이만큼씩 벌리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12월 달 이후 갔을 때 여러분들 수습이 안 돼요. 어차피 12월 달 이후에 갔을 때 못 볼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그냥 보지 마시고 12월 달 이후에 봐야 할 내용을 처음부터 계속 보면 되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양을 이만큼 벌려버리니까 12월 달 이후 가가지고 1차 전과목을 최소한 4, 5회독은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 보고 시험장 들어가니까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입니다. 문제를 풀 때에 참 쟁점 파악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출제하시는 분이 묻고자 하는 거는 X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묻고 싶어요. X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수험생분들께서 X로 파악해놓고도 뭐 조금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양을 막 늘려가지고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은 내용까지 다 신경 쓰고 궁금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쟁점이 X라고 하는 걸 파악하지 못하고 쟁점을 Y로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선생님 이거 3번 지문하고 7번 지문 모순 아닙니까? 모순 아니에요. 물론 민법에도 여러분들 이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조금씩 판례끼리 모순되는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다 언급을 해요. 수업 시간에. 그 말인즉 김동진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모순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오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양을 막 늘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라고 하는 내용과 B라고 하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A부터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서 B 내용을 숙지를 하고 3단계로 가가지고 이제 A하고 B가 요러요러한 차이가 있겠구나 라고 스스로 느껴버리면 모순될 게 전혀 없는데 양이 많고 시간은 없으니까 A라고 하는 것도 대충대충 B도 대충대충 봐버리니까 개념 자체에 정립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버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왜 A에 의했을 때에는 결론이 갑으로 나오고 B에 의했을 때는 을로 나옵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문제 푸는 재미를 못 느껴요. 왜?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뭐 다 암기를 하란 말인가 그런 말씀들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가 정말 좀 죄송하지만 근데 또 제 수업 지금부터 듣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준비한 멘트인데 이게 여러분들 장수생 분들의 지름길이에요. 어떤 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양을 늘리면서 공부하고 기본서를 2권, 3권 사고 문제집도 막 3권씩 풀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장수생 가는 지름길이에요. 반면에 제가 최근에 느끼는데 정말 그 어린 친구분들 있지 않습니까? 22살, 3살 된 친구들 중에 보면 정말 시험을 탁탁탁 붙는 분들이 있어요. 법원집도 그렇고요. 변리사, 뭐 로스쿨, 법무사 마찬가지인데 그 친구들 특징은 뭐냐면 정말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사교육의 소위 그 노예라고 할까요? 강사가 그냥 하라는 것만 줄창해요. 그것만 계속해.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수업 기간 동안에 질문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이상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면 민법 같은 경우도 솔직히 민법 질문이 많은 분들은 조금 민법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반면에 그냥 별 질문 없이 그냥 그렇겠지. 알겠어요. 원칙 이거, 예외 이거, 요건 외우세요 하면 외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빨리빨리 시험 붙는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유, 제 수업을 듣는 이유는 빨리빨리 시험 붙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럼 테크니션하게 그렇게 공부를 맞춰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왔던 분들 많이 계실 거거든요. 절대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요거 꼭 면심해가지고 잊지 마시고 기본 강의 잘 따라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이것도 모든 법 과목에 마찬가지예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다시 객관식 문제든 주관식 사례형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법 과목에 있는 문제는요 전혀 새로운 창작형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즉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문 그리고 판례로 구성한 문제고요. 기껏 새로운 창작형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건 창작형 문제가 아니고요. 판례 중에 여러분들 최신 판례가 있어요. 최신 판례. 그 최신 판례 여러분들 판례 전문을 읽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가지고 사례 문제 만든 거 정도가 조금은 뭐 새로운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전부 다 수업 시간에 지겹도록 대비를 해드려요. 그럼 결국은 책이나 수업 시간에 듣지 않은 전혀 새로운 창작형 문제는 없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조문 판례를 지겹도록 반복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 지겨운 일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기본서 같은 경우를 한 번, 2번 정도 읽고 바로 문제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 해서 시험 붙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근데 저는 비추하는 게 뭐냐면 물론 그렇게 해서 시험 붙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시험 붙는 분들은 많진 않아요. 소수의 소수. 대다수는 여러분들 기본서 한두 번 읽고 바로 문제집만 계속 돌리면요 생기는 일이 뭐냐면 시험장 갔을 때 독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었을 때 이 지문이 지금 무슨 소리지? 지문의 내용이 파악돼야지 문제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문에 있는 문장이 새로운 문장, 그러니까 원래 있던 판례를 조금씩 바꿨으니까 조금씩 바꿨을 때에도 기본서에 대해서 충분히 해독이 되신 분들은 이게 그거지 하고 푸는데 한두 번 풀고 문제집만 계속 푸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문장 표현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출제자가 뭐에 대해서 묻는지를 파악 자체를 못 해버리기 때문에 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시험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시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기본 강의를 듣지를 못해요. 왜? 지겹거든요. 왜?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본 강의 안 듣고 뭐 다른 거 하시다가 또 막판 돼가지고는 이제 해독할 만한 기본서가 없으니까 또 똑같이 기출 문제집이라든지 막 보고 가시면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되게 악순환이고요. 제가 친한 수험생이니까 제가 아는 친한 수험생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5년 동안 1차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올해는 지금 2차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중요하다. 지겨워도 참고 적어도 상반기 8월 말까지는 기본서 계속 읽어두세요. 기본서 잘 읽어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9월 10월 가서 문제집을 풀 때 문제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 한 90개는 그냥 하고 그냥 다 풀려요. 나머지 10개만 잘 챙기면 돼요. 2번 여러분들, 그러면 반복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 진리요, 진리. 복공부할 때 여러분들 민법, 특허, 민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어떤 책을 3회독 이상 할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예. 못하는 과목일수록 책이 많아요. 자기가 두려운 과목일수록 책이 많아요. 3번 이상 볼 자신 없으면 아예 그 책은 사지 마세요. 민법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엄청 두꺼운 기본서를 사서 한번 쭉 강의 듣고 한번 쭉 보다가 너무 두껍다 그래가지고 또 좀 두꺼운 요약서를 사가지고 또 수업 듣고 또 밑줄 긋다가 그 다음에 또 문제집도 그냥 한 권만 잘 풀면 될 건데 문제집을 막 2-3권씩 늘리고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면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들 그냥 기본서 한 권에 그냥 문제집 한 권이면 끝나요. 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거 2개를 계속 반복을 도모하는 자료 해서 계속 보면 될 문제지 이렇게 막 양 늘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을 하려면요, 공부해야 될 자료가 집중돼 있었을 때 반복할 수 있어요. 막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 여러분들 정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제 기본서 민법 공방 한 권 하고 민법 공방 연습 이거면 그냥 끝나요 여러분들. 더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 2개만 줄창 보면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특강 할 때도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요 항상 자료에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민법 공방 89페이지 7번 지문 적혀 있어요. 그럼 자료 보고 여러분들 보고 조금 낯설고 잘 정리가 안 된 내용이면 여기로 가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요. 그럼 계속 민법 공방이랑 연습을 계속 돌리시면요 1차 시험에서 민법 때문에 시험 떨어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반복하자.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참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상담을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가장 많은 게 이건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수험생이 있는데 그 수험생께서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한 2번 정도 기본소에 대해서 해독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어떤 수험생이든 정말 초천재급이 아닌 이상은 강의 듣고 책 1-2번 봐도 여러분들 별로 뭐 기억에 남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정말 지난주에 들었던 강의 내용인데 오늘 보니까 기억이 안 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현상이 있었을 때에 제가 이제 좀 통화를 해보고 상담해보면 조금 본능적으로 제가 좀 빠른 게 있는 게 이 학생은 조금 시험 빨리 붙을 것이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가 판단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오래 해서. 자,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A라는 A는 먼저 괴로움을 느낍니다. 괴로움의 전제는 착각. 어떤 착각이냐면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다 기억하는데, 다른 수험생들은 다 알고 기억하는데 왜 나는 기억이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착각에서 괴로움이 시작되고 자꾸 남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좌절감이 생기면서 이거 내가 변리사 공부를 계속 하면 붙을 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다가 슬럼프가 오죠. 슬럼프. 공부하기 싫죠. 그 짧으면 일주일이고 길면 한 2주, 보통 한 2주, 보통 한 2주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계속 생각해요. 계속 공부를 할까? 딴 거 해볼까? 하다가 아침에 눈 뜰 때는 나는 할 수 있어. 또 해보자. 하다가 점심 먹고 졸리면 나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활을 한 2주 동안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또 꾸역꾸역 공부를 시작해요. 해보자. 책 펼쳤어요. 그 순간에 진도의 압박이 밀려와요. 어떤 압박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이면 다르게 그냥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문제집 풀이가 거의 끝나갈 때거든요. 민법 같은 경우는. 근데 본인이 이제 와서 이제 문제집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진도 남들은 또 다 지금 문풀 끝나가는데 나는 이제 문풀 시작하네 라고 하는 또 진도에 대한 압박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그때부터라도 일요일도 없이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꼼수가 없냐 꼼수를 연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문제지를 풀 때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까 아니면 이렇게 풀까 아니면 그냥 정답만 외울까 어떻게 하면 될까 꼼수를 막 연구를 해요. 막 검색도 해보고 하다가 답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 같은 경우를 꼼수로 붙을 수 있는 레벨의 시험이 아니에요. 무슨 운전면허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현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슨 꼼수로 시험 붙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 없지 않습니까? 다시 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험 결과는 그냥 실패로 가는 거죠. 그런데 빨리 시험 붙는 애들 특징을 보면요. 친구들, B학생이 괜찮아. 당연한 거잖아. 예. 혹은 당연하다고 느껴지지 않아도 제 말을 믿어요. 김동진은 그렇게 얘기했어. 민법 초천재가 아닌 이상 뭐 한두 번 만에 누가 이해하냐고. 그 말이 맞겠지. 믿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멋지죠. 나 버티면 될 것 같아. 버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텨요. 해서 여러분들 그 사법시험 때인데요. 제 수강생분이 최연소로 붙었거든요. 그 친구는요. 정말 대단한 게 공부할 때 너무 힘들면 기도하러 갔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울면서 공부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버티는 거예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회독하고 4회독하고 5회독하고 조금씩 느껴져요. 진짜 버티니까 좀 알겠는걸 하다가 이 B란 친구들은 옆에서 A란 친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온 길을 보면서 12월 달부터 탄력이 공부에 붙어요. 이건 나하고 경쟁하시는 분들은 이런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 되겠는걸? 내가 남아있는 한 60일 정도만 딱 버티고 돌려가지고 외울 거 외우고 반복하면 시험 되겠는걸? 그 확신이 드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 2월 시험 때까지 여러분들 그냥 쭉쭉 앞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연히 합격을 하게 되는 거고 요 합격의 맛을 아니까 동차까지 한 번에 쭉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이 안 난다. 당연한 거. 당연한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당연한 일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 버티고 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요 B라고 하는 학생에 속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목표 점수는 100점이 아닙니다. 95점이면 된다. 여러분들 40문제 중에 38문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나와요. 근데 아까 좀 2문항 정도는요. 짱돌형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는데 보통 한 문제고요. 많으면 2문제까지는 희한한 걸 내요. 시험 문제에서. 근데 요 2문항 짱돌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2문항을 이제 출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100점 방지거든요. 자, 100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스킬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스킬은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정말 근사하게 사례형으로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진짜 쓸데없는 내용을 막 이상하게 암기사항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자의 경우는요, 일단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후자의 경우는요, 너무 쉽죠. 그냥 너무 안 중요한 거, 저기 구석지 있는 것 오면 되니까. 그래서 보통 그 구석지 내용, 짱돌형 문제를 많으면 2문제, 보통 1문제씩 매해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2문제 짱돌까지 다 맞추려면, 대비를 하려면 양이 엄청 늘어요. 아마 거의 2배, 곱절곱절. 지금 민법 공방 책이 지금 760페이지거든요. 근데 한 1300까지 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두 번째, 여러분들, 요 두 문항 짱돌 문제는요, 되게 진짜 암기사항이고 내용도 없다 보시면 되는데, 요것들에 신경을 쓰면요, 정작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거를 실수하지 않고 맞추고 거기서 한 문제 더 맞추면 시험 붙는 건데, 남들이 틀리면 될 거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맞추는 걸 틀려버리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얘든 여러분들,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시험장 가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보통 저런 짱돌 여러분들 소위 휘발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휘발성.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 1시간 뒤에 봐도 기억이 안 날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미리 저것들을 뭐 기본 강의라든지 중급 강의 단계에서 미리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시를 할게요. 처음부터 95점 목표하고 공부하자. 그럼 실수로 한 개 더 틀리세요. 한 개 더 틀리시고, 그럼 민법 92.5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충분해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두 번째, 짱돌 신경 쓰지 말고 출제되면 그냥 틀리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용기를 가지고 공부하자. 세 번째, 여러분들, 제가 이 짱돌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도 기출된 것들은 제가 시험 직전에, 그러니까 보통 제가 시험이 2월 달이면요, 1월 달쯤에 한 2시간 정도 제가 특강으로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때 가서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거 한번 들으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4번입니다. 민법 95점 혹은 92.5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 짱돌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몰라가지고 틀려가지고 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이것 때문은 절대 아니니까 특히 기본 강의 단계에서 이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틀이 안 잡히기 때문에 버려버리시고 여기에 속하는 것들만 기본 강의, 중급 강의 할 때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호시우행이란 말이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호랑이의 눈이란 뜻이죠. 호랑이의 눈을 가지고 소처럼 나아가자.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수험생분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 육식동물 같은 경우는 시야각이 90도밖에 안 돼요. 90도. 그 이유가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근데 토끼 같은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시야각이 120도 가까이 되거든요. 도망가기 위해서. 우리는 육식동물이 돼야 돼요. 뭘 사냥하기 위해서? 합격. 시험의 합격이라고 하는 목표를 호랑이 같은 눈으로 딱 보고 매일매일 소처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정말 시험 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의 범위를 정하고 강사가 정해준다. 김동진이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지겹도록, 정말 지겨워가지고 나중 가면 92페이지를 읽었을 때 93페이지 상단에 있는 밑줄이 뭐더라 까지 떠오를 만큼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자. 세 번째,
중간에 절대로 다 이해 못해요.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슬퍼하거나 이런 거 갖지 말고 계속 채권법 끝까지 가보자. 갔다가 다시 또 민총 와서 또 보고 또 보면 이해돼요. 됐죠? 네 번째,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불필요하게 자꾸 스스로를 테스트하려 마세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을까? 내가 지금 전체 수급생 중에 몇 등일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소처럼 우직하게 매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일 모레 조금 더 발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이 제일 중요한 거. 묵묵하게 나아가자.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관계없이 딱 하루에 정해진 강의 3개 듣고 열심히 복습하고 또 토익 공부도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가자. 요까지를 제가 한 번만 더 강조드리고요. 이제 바로 인문특강, 민사법 특강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